좋은 밤 보내셨습니까?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고현준입니다. 1990년 11월 14일 이날이 SBS 창사일인데요. 오늘이 SBS 창사 32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그래서 창사 32주년을 맞아서 고릴라데이 특집으로 오늘 곤유부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특별한 선물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스마트폰에 고릴라 어플리케이션을 아직 안 까시는 분들이 있다면 앱을 다운로드한 후에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이미지가 있는 메인 화면을 캡처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십시오. 새싹 등급이 인증된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케이크를 드실 수 있는 선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1035로 문자 메시지 보내실 수 있고요. 이미지 전송이 포함된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월요일 아침 조간신문 살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대북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경향신문 한미일 정상 대북 확장 억제 강화, 조선일보는 경제안보 대화 신설, 한미일 첫 포괄적 성명. 지난 8일 치러진 미국의 중간선거 개표 초반 열세였던 네바다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 지위를 지키게 됐습니다. 서울신문 네바다서 대역전 미 민주 상원 과반, 동아일보는 미 민주 상원 다수당 유지.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소였던 FTX가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파산 절차에 돌입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FTX가 진 빚만 최대 6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다루고 있고요. 세계 3위 거래소 FTX 몰락, 코인 2주세 220조 원 증발. 자, 11월 14일 월요일 아침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토벨이 여는 안심 중고차 시대. 오토벨. 아침을 여는 가장 똑똑한 방법. SBS 러브 FM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매일 아침 6시 5분에 만나요. 자, 월요일 아침 곤유부는 가장 핫한 스포츠 이슈로 뛰어들어가 봅니다. 스포츠런 스포츠월드 전영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SBS 창사 32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곤유부는 창사 32주년 특집 고릴라 데이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좀 많은 분들에게 선물을 드려야 돼요. 네. 저희 곤유부가 어찌 보면 SBS 라디오의 아침을 여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고릴라 데이. 그 이후에 후속 프로그램에서도 모두 진행을 할 텐데 저희도 선물을 많이 준비했고요. 32주년 고릴라 어플리케이션을 인증해 주시는 우리 새싹들에게 저희가 선물, 커피와 케이크를 드실 수 있는 쿠폰 보내드리고 있는데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숨어서 고릴라를 듣고 계신 분들이 많으셨다는 건데 몇 분 좀 소개를 해드리죠. 2282 끝번호 쓰시는 분은 축하드려요. 32주년, 320주년까지 가자. 그래요. SBS는 320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 갈 것 같네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예. 2765님의 메시지는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회사 출근해서 항상 듣고 있지만 듣기만 할 뿐 처음 보내는 새싹입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리며 활기차게 하루를 열어주셔서 잘 듣고 있어요. 그래요. 이게 출근길에 들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이 시간에 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뭐 운동하시는 분들 또 혹은 산책하시는 분들 또 일하고 계신 분들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2765님은 출근길에 듣고 계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8097님은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건가요? 기념일 축하드립니다. 늘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인증샷을 캡처해서 잘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제가 소개해드린 세 분께 케이크와 커피 드실 수 있는 세트 보내드리고요. 인증샷 이벤트는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계속 보내주시면 방송 중간중간 또 끝날 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고릴라 어플리케이션을 처음 깔아주시는 그 회원 가입해주시는 분들 또 다운로드해서 방송을 들은 지 얼마 안 되시는 우리 새싹들을 대환영합니다. 자, 이렇게 선물 보내드렸고 본격적인 스포츠 소식을 살펴봐야 될 텐데 갑자기 벨이 울리네요. 이 벨이 울리면 퀴즈인데 혹시 퀴즈 준비하셨습니까? 네, 준비했습니다. 돌발 퀴즈 오늘 시작과 동시에 나갑니다. 고릴라데이 맞춤용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퀴즈 주시죠. SBS 라디오 공식 어플인 고릴라는 네모 투더 리얼 라디오의 줄임말인데요. 네모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고, 2번 스탑. SBS 라디오 공식 어플리케이션이죠. 고릴라. 네모 투더 리얼 라디오의 줄임말입니다. 이 네모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1. 고, 2. 스탑.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SBS 고릴라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은 스포츠론 이 코너가 끝날 때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오늘은 퀴즈 정답자들께는요 추첨 통해서 10분을 뽑습니다. 그리고 5만 원 주유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요즘 기름값 만만치 않습니다. 5만 원 주유권 10분께 선물로 드리는데요. 땡 투더 리얼 라디오 1번 고 2번 스탑. 정답 아시는 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의 제목은 고뉴부입니다. 고현준의 뉴스브리핑 고뉴부 고릴라 뭐가 이어지는 게 많잖아요. 자, 본격적인 스포츠 소식 살펴보죠. 시작은 손흥민 선수 이야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카타르 월드컵 출전하는 최종 26인의 명단이 확정이 됐고 여기에 손흥민 선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네, 파울루 벤투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지난 12일 카타르 월드컵에 나설 대표팀 명단 26명을 최종 확정했는데요.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번 대회 엔트리는 코로나19 그리고 현지 높은 기온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서 기존 23인에서 3명 증가한 26인입니다. 네.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뽑힐 선수가 뽑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폼이 좋지 않아서 몇몇 선수에 관해서 불만 여론도 있지만 그래도 벤투 감독은 팀에 필요한 선수를 뽑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선수는 당연히 손흥민 선수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지난 2일 마르세유전에서 안면 골절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대표팀에서는 주장까지 맡았던 만큼 대표팀에게 최악의 소식이었는데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났고요. 붓기도 많이 빠진 모습입니다. 네. 손흥민 선수도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며 써오신 마스크를 생각하면 월드컵 경기에서 쓰게 될 저희 마스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앞만 보며 달려가겠다고 출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문장이 참 감동적이더군요.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여러분이 참고 견디며 써오신 마스크 이 표현이 이 코로나 시국을 또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일단 최종 명단에 포함은 됐는데 경기 출전 여부는 아직 미정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 나섰던 김태형 선수처럼 손흥민 선수가 마스크를 쓰고 경기를 뛴다고 해도 사실 훈련에서부터 통증이 느껴진다면 감독으로서도 경기에 내보내기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벤투 감독은 손흥민 부상과 관련해서 선수 본인 그리고 토트넘 메디컬 팀과 소통 중이다. 팀 훈련 합류는 미정인데 선수가 편하게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손흥민 선수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출전 여부도 관심사고요. 또 그 훈련을 뭐 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건 어제죠. 손흥민 선수가 그 토트넘 경기장에 사복을 입고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도 표정은 밝아 보이던데요. 맞습니다. 바로 어제 일인데요. 안면 골절 부상으로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손흥민 선수가 밝은 얼굴로 경기장에 나타났습니다. 예. 리즈 유나이티드전에 나서는 동료를 응원하기 위해 이날 홈구장을 찾은 건데요. 엔트리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라운드 벤치에는 앉지 않았고요. 대신 경기장 통로를 지나면서 팬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구단 관계자와도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소개되기도 했는데 잠시나마 비춰진 모습을 통해 예상을 해보자면 회복세가 정말 빨라 보였습니다. 네. 붓기가 많이 빠진 것 같았고요. 손흥민 선수는 리즈전이 승리로 마무리되자 해맑은 미소와 함께 손가락 3개를 펼쳐 보였습니다. 승점 3점을 획득했다는 의미죠. 네. 이제 곧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인데 손흥민 선수도 기분 좋게 비행기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카타르 월드컵 이제는 뭐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가대표팀 어젯밤에 카타르를 향해 출발했고 현지에 도착하면 오늘 뭐 낮부터는 현지에서 또 훈련도 한다 그래요. 이렇게 또 선수들이 출발을 했는데 유럽에 있는 선수들은 이제 각기 일정에 따라서 조금씩 늦게 합류를 한다고 하는데 손흥민 선수는 수요일에 카타르 현지에 합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이 대표팀 주축 선수 지금 이탈리아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탈리아 세리아에서 뛰고 있지만 프리미어리그 구단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탈리아에 직접 사람이 갔더군요. 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해드리는 것보다 김민재 선수를 향한 현지의 관심이 정말 뜨거운 모양인데요. 네. 바로 어제 벌어진 일입니다. 이탈리아 매체 칼치오 메르카토에 따르면 잉글랜드 명문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김민재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예. 당장 스카우트가 이탈리아를 찾아 경기를 직접 지켜봤고요. 앞서 김민재 선수는 맨유와 간헐적으로 연결되긴 했었습니다. 영국 현지 매체들이 부진한 해리 맥과이어 대신에 김민재를 영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며 추천을 했었는데요. 네. 직접적인 링크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직접 관찰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겨울 이적 시장이 조금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더 재밌는 점은 이제 시작이라는 건데요. 축구 전문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 김민재 선수는 올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중앙 수비수 최고 평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럽 전체를 통틀어도 20위권 안에 손꼽히는데요. 어떤 리그를 가도 최고 수준의 수비수라는 의미입니다. 네. 수비뿐 아니라 공중볼 다툼, 후방에서 뿌리는 정확하고 질 높은 패스도 좋은 점수를 얻고 있습니다. 맨유만 알려졌을 뿐이지 이적 시장이 다가오면 빅클럽들이 달려들 기세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괜찮은 중앙 수비수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 뭐 김민재 선수가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건데 이게 몸값이 또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나폴리는 어떻게든 김민재 이탈을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김민재 선수의 바이아웃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인데요. 내년 7월에 발동될 김민재 선수의 바이아웃은 5천만 유로, 네. 한화로 약 706억 원입니다. 15일 동안 잠깐 발동되는 조항이긴 하지만 네. 자본이 두둑한 팀이라면 사실 5천만 유로는 지불하기에 비교적 쉬운 조건이고요. 나폴리도 김민재 영입에 기재한 5천만 유로를 헐값이라고 인정했고요. 네. 일단 재계약 협상은 다음 달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 나폴리는 잡으려고 하고 여러 빅클럽에서는 또 김민재 선수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특히나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뭐 직접 사람까지 보냈다고 하니까요. 일단은 김민재 선수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월드컵의 활약상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쇼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 소식 짧게 봤고요. 프로야구와 또 퓨처스리그는 이제 스토브리그가 펼쳐집니다. 사실은 정규 시즌보다 더 뜨거운 시장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건데 FA 자격 얻은 선수들 공시가 됐죠. 네, KBO가 2023년 자유계약 선수 자격 명단을 어제 공시했습니다. 예. FA 자격 선수는 공시 후 2일 이내 바로 내일까지 KBO의 FA 권리 행사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정리 작업을 거친 다음에 KBO가 FA 승인 선수로 공시를 하고요. 승인 선수들은 17일부터 해외 구단을 포함해 모든 구단과 계약을 위한 교섭이 가능합니다. 예. 일단 자격 요건만으로 공시된 선수는 총 40명이고요. 등급별로 A등급이 11명, B등급 14명, C등급 15명입니다. 구단별로는 NC가 8명으로 가장 많고요. 네. SSG가 6명, LG와 KT 그리고 삼성이 각각 5명씩입니다. 남은 팀들의 선수를 감안하면 훨씬 많지만 장기 계약과 은퇴 그리고 1년 연장 등을 고려하는 선수까지 생각하면
실제로는 20명 정도가 시장에 나올 전망입니다. 사실 FA 시장 딱 열리고 나면 누가 최대어다. 그리고 뭐 몸값은 대충 얼마나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양의지 선수가 눈에 띕니다. 네. 네. 사실 이미 몇몇 선수를 두고 일부 구단들의 암묵적인 경쟁이 시작이 됐는데요. 일단 최대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말씀해 주셨듯이 NC 포스 양의지 선수입니다. 예. 양의지 선수는 2019 시즌을 앞두고 4년 총액 125억 원의 초대형 계약으로 그렇죠. NC 유니폼을 입었었습니다. 4시즌을 지낸 지금도 리그 최고의 포수로 불리고 있고요. 한국 나이로 지금 36살인데도 팀 전력을 단숨에 극대화할 수 있는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일단 양의지 선수를 두고 적어도 두세 개 구단이 경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이 두 번째 FA 자격 행사라서 양의지 선수는 B등급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예. 보상 내용이 많이 낮아졌다는 의미인데요. 원소속팀 NC가 아닌 타 팀이 양의지 선수를 영입할 경우에 직전 연도 연봉 100% 그리고 보호 선수 25명 외 선수 1명 또는 전년도 연봉의 200%만 보상하면 됩니다. 예. 부담이 확실히 낮아졌는데 시장에서는 양의지가 4년 전과 비슷한 규모의 계약에 사인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규모라면 이제 4년에 125억이 지난번 계약이었기 때문에 네. 또 100억대의 이 초대형 계약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사실은 이 포수라는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네. 또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의 유강남 선수도 포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FA죠. 네, 또 기아의 박동원 선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분들은 따지자면 양의지 선수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아마 양의지 선수 계약 다음에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FA 시장에 나온 선수들 많습니다만 이번 스토브리그 또 얼마나 뜨겁게 달아오를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자 배구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김연경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뭐 관중들이 엄청나게 몰리더군요. 티켓팅이 어렵다 그러던데요. 그래서 지금 흥국생명뿐만 아니라 원정 구단 관계자들까지 한박 웃음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어제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흥국생명과 한국도로공사전 이야기인데요. 네. V리그에서 가장 큰 편에 속하는 구장인데 관중석 5,800석이 매진이었습니다. 예. 입장권 예매분 5,000장은 진작에 팔렸고 현장 판매분 800장이 더해지면서 올 시즌 첫 만원 관중을 기록했습니다. V리그 여자부에서 관중 5,000명을 돌파한 일은 무려 4시즌 만입니다. 예. 201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화성 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아이빅기업은행과 도로공사전에서 관중 5,108명을 기록한 후에 처음입니다. 예. 남자부에서도 관중 5,000명을 기록한 최근 사례는 2019년 1월 10일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전입니다. 그야말로 김연경 효과네요. 예. 아무튼 김연경 선수가 V리그에 복귀한 이후에 이 엄청난 효과가 있고 또 흥국생명도 좀 잘하고 있으니까 네. 응원하시는 분들은 또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김연경 선수가 인터뷰하는 모습 봤는데 재밌었던 게 본인도 가족들 모시려고 티켓팅을 했는데 쉽지 네.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여자 배구 굉장한 지금 인기를 누리고 있고 끝으로 오늘 그 쇼트트랙 소식을 좀 전해드리죠. 심석희 선수 뭐 동료 비방 논란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함께 있었던 심석희 선수 태극 마크를 다시 달았고 부활의 신호탄을 쐈어요. 네, 한국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심석희 선수가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린 국제 빙상 경기연맹 4대륙 쇼트트랙 선수권대회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서 최민정, 김길리, 이소연과 한조로 출전해서 4분 4초 767의 기록으로 캐나다를 제치고 우승했습니다. 예. 전날 여자 500m 결승에서도 43.273초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었는데요. 이번 계주 우승으로 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네. 심석희 선수는 지난해 10월 동료 험담 비하 사실이 드러나서 2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었는데요. 지난 2월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도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죠. 복귀전은 지난 5월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이었는데요. 당시 종합 3위로 태극마크를 다시 달았습니다. 이번 대회 여자 1000m 결승에서 몸싸움으로 실격 처리됐지만 계주에서 엄청난 스피드를 선보이면서 오랜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네, 심석희 선수의 그 활짝 웃는 모습 어제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앞으로도 좋은 기량으로 많은 분들의 응원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앞서 저희가 내드렸던 돌발 퀴즈 정답을 발표할 시간입니다. SBS 이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고릴라, 이 고릴라는 네모 투 더 리얼 라디오의 약자인데 이 네모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을 우리 전영민 기자가 발표해 주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1번 고였습니다. 네. 곤유부와 고릴라 뭔가 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많은 분들이 평소에 비해서도 한 몇 배가 되는 분들이 오늘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주유권 5만 원이 걸려 있기 때문이겠죠. 김상현님이 32주년 축하드립니다. 고릴라 어플을 열어서 곤유부 시작하는 시간이 딱 회사 셔틀버스 타러 가는 시간이라 항상 즐겁습니다. 라면서 1번 Go to the Real Radio 보내주셨고요. 5475님도 정답 보내주셨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정답 1번 고. 학교와 분식집이에요. 매일 이 시간 고릴라와 함께 밀떡 뜯으며 오픈 준비해요. 32주년 축하해요. 떡볶이 맛있는데 학교 앞 분식집에서 또 이렇게 곤유부를 함께 해주시고 또 고릴라로 들어주시고 고맙습니다. 9330 끝번호 쓰시는 분은 정답 1번 새싹만 주나요? 라고 하셨는데 퀴즈 정답자는 이 중에 채택되신 분들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0분에게 5만 원 주유권 보내드리는데요. 김상현님, 5475님, 9330님을 비롯해서 끝번호 2529님, 8246 그리고 2009, 9330, 8470, 5848 남재형님까지 이렇게 10분께 5만 원 상당의 주유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두 축하하고요. 앞으로도 고릴라 많이 애정해 주시고 곤유부도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포츠론 스포츠월드 전영민 기자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5도, 경상권은 10도 정도 낮아지면서 5도 내외의 기온이 되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아침 기온 더 낮아지겠습니다. 당분간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에는 한때 1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영서 중남부 충청권 북부에는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대전과 대구가 15도, 광주가 16도로 어제보다 낮은 12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경기 동부와 충북, 전북 내륙, 경북권 남부 내륙에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 그 밖의 내륙과 서해안에도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9.6도입니다. 고현준의 뉴스브리핑 기상정보였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아침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SBS 러브 FM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신 시각 6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뉴스 전해주실 두 분,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세계일보 최영찬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주요 뉴스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조금 안내 말씀드립니다. SBS 창사 32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릴라데이 특집으로 곤유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에 고릴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시고 그 인증샷, 곤유부의 메인 화면 인증샷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계속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인증샷 찍으셔서 샵 1035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미지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보내주신 여러분이 계시겠지만 또 채택되신 분들께 커피와 케이크 함께 드실 수 있는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계속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새싹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스마트폰에 고릴라 어플이 없다면 깔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런 말 할 때 우리 두 기자분은 저를 쳐다보질 않네요. 저도 깔았습니다. 아, 그래서? 네. 저는 뭐 옛날부터 깔아놨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지난 주말 사이에 이 낙엽 때문에 재난 문자를 받게 되더라고요. 재난 문자를 받으면서 느꼈던 게 비가 많이 왔나? 생각보다 많이 온 것 같지는 않은데 왜 도로는 물에 잠기지?
라고 생각해봤더니 이게 낙엽 때문이었어요. 네. 지난주 토요일 밤 12일 밤이었거든요. 네. 근데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비가 좀 왔습니다. 그때 좀 폭우 성격으로 많이 오긴 했어요. 그렇죠. 단시간에요. 서울은 57.9mm가 왔고요. 인천은 47.7mm가 왔습니다. 가을비가 수도권 일대에 내리면서 갑작스럽게 좀 신고가 많았는데요. 인천에서는 도로가 물에 잠겼다 이런 신고가 160건이 있었고요. 또 경기도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220여 건 접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됐던 거는 사실은 이렇게 뭐 배수로가 막힐 정도의 물의 양은 아니었는데 낙엽 때문이었어요. 네. 낙엽이 안 치워져 있다 보니까 이 낙엽이 배수로를 막은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배수로에 낙엽을 치우는 그런 모습들도 목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충남 천안 같은 경우에는 지반이 약해진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대형 크레인이 넘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압선을 덮쳤거든요. 예. 인근 아파트 700여 가구 비롯해가지고 한 2천여 세대 정전이 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도 주말에 그 집 앞에 그 산책로가 있는데 그 야트막한 동산에 있는 그 산책로거든요. 산책로를 걷는데 낙엽들이 쌓여가지고 걸을 때 자칫 잘못 밟으니까 미끄럽더라고요. 낙엽이 진짜 많이 떨어졌구나라고 했었는데 이 낙엽 때문에 또 재난 문자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네요. 미리미리 좀 잘 치우고 관리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튀르키예 이스탄불 거리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4시쯤 벌어진 일인데요. 튀르키예, 옛날 터키죠. 네. 그 수도인 이스탄불의 번화가인 이스티크랄 거리에서 강력한 폭발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정부는 그 이번 폭발로 현재까지 6명이 숨지고 81명이 다쳤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참사를 폭탄 공격에 의한 테러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튀르키예 정부가 이날 폭발 사건을 테러로 판단함에 따라서 극단주의 무장 세력 뭐 IS라든지 이런 것이나 아니면 쿠르드계 분리주의 무장 조직이 사건에 연계됐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심심치 않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 폭탄 테러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 우유값 관련된 이야기인데 우유값이 계속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는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올리는군요. 네. 17일부터 일제히 오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되겠죠. 예. 우유의 원료가 되는 원유 이게 오르면서 밀크플레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밀크하고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말입니다. 이 밀크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사월우유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제품 가격을 6% 정도 인상을 할 거고요. 이게 좀 체감이 안 되실 텐데 대형마트 기준으로 1리터짜리 우유, 흰우유 사실 때 100원 정도 넘게 오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800원 후반대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메일 유업은 9.6%, 남양 유업은 8%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나 맛 우유 요거 하나가 기존에 1,500원이거든요. 근데 1,700원으로 200원 올리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우유값 인상 사실 직접적인 원인은 뭐 전체적으로는 그 세계적으로 다 물가가 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지만 지난 3일에 낙농진흥회가 이 원유 가격을 리터당 52원 올렸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 우유를 만드는 업체들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사실 우유가 오르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제품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버터, 치즈 이런 유제품에도 영향이 있고요. 빵, 아이스크림 그리고 이제 카페에서도 또 우유 들어간 음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역시 예. 인상될 수 있습니다. 밀크플레이션. 우유 값이 오르면서 이제 전체적인 물가가 오르는 일정의 이 신조어인데 이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군요. 예. 우유 값이 오른다. 17일부터 줄줄이 인상된다라는 소식이었고요. 그리고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은데 전국 유일하게 반려인 능력 시험이 치러졌다고요? 네. 이게 지금 올해 벌써 4번째긴 한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가 주최한 게 최초 그 대회였다고 합니다. 시험이었다고 그래요? 합니다. 어허. 네, 1,500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 시대에 맞춰서 뭐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확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네. 올해 모두 6,0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일단 1차 온라인 필기 시험이 열렸고요. 어제 이제 2차 오프라인 실기 시험이 이제 열렸던 겁니다. 실기. 네, 6가지 코스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마주 오는 사람 지나치기, 카페 지나치기, 건널목 앞에서 기다리기, 바퀴 달린 자극 무시하기 등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짖지 않고 잘 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줄 당김 정도, 대처 능력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60점 넘으면 합격 처리가 되거든요. 네. 저도 이걸 한번 포스터를 찾아봤더니 강아지 부문이 있고 고양이 부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반려인 능력 시험이 있군요. 예. 아무튼 60점이 넘어야지 합격이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저희 이렇게 짧은 뉴스들 살펴봤고요. 이제 주요 뉴스들 좀 짚어보죠. 어제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담 소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5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개최되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수준의 한미일 공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순방길에 나섰고 어제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명도 발표했는데 이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어제까지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했고요. 오늘부터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제 옮겨갑니다. 여기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자, 어제까지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 중에 이제 말씀하신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3번 있었습니다.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한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어서 열렸습니다. 그중에 한미일 정상회담부터 좀 짚어보면은요. 푸놈펜 성명을 도출했어요. 예. 푸놈펜이라는 건 캄보디아의 지역명이죠. 이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름이 푸놈펜 성명으로 지어진 거고요. 이제 보통 정상회담 장소를 가지고 이름을 달죠. 이 회담의 이 결과물을요. 전체 이름은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푸놈펜 성명이고요. 크게 내용은 3가지 정도를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긴밀한 3국 파트너십을 선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3국은 전례 없는 이 3국의 관계가 수준이다. 전례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먼저 평가를 했고요. 이제 앞으로 안보 영역도 물론이고 그 외의 영역에서도 긴밀한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국이 공동으로 북한의 미사일 이런 도발 행동에 대해서 규탄하는 그런 성명을 냈고요. 북한이 만약에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공동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안보 영역 외에서 연대하겠다라고 선언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구체적으로 경제 안보 분야 협력을 약속을 했습니다. 네. 한미일 간의 경제 안보 대화 신설하기로 했고요. 이제 이거는 첨단 기술, 공급망, 에너지 이런 분야 이제 코로나19 거치면서 좀 일종의 무기화되는 그런 분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네. 자, 한미일 3국 간의 정상회담 약 15분 정도 진행이 됐다 그러고요. 지금 말씀하신 푸놈펜 성명까지 이렇게 도출을 해냈습니다. 그 전에 각각 한국과 미국 또 한국과 일본 정상회담도 있었잖아요. 네. 이 내용도 한번 전해주시죠. 한미 정상회담은 한 50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네. 원래는 30분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20분 더 길게 진행이 됐어요. 한미일 정상회담하고 마찬가지로 북핵 대응 방안이 논의가 됐습니다. 이거는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다 마찬가지예요. 네. 일단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 북한 도발에 우려 공유하고요. 또 연합 방위 태세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북한이 만약에 핵을 쓰면 양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입장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태평양 도서국 협력 구상 PBP라고 불리거든요. 여기 참여하겠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밝혔어요. 이 PBP는 미국 주도로 지난 6월에 출범한 이 국가 간의 단체거든요. 이제 앞서 이 참석한 단체들을 보면은 국가들을 보면은 일본, 영국, 호주, 뉴질랜드가 창립국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목적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에는 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도 참여를 한 바가 있거든요. 이건 역시 중국을 겨냥한 그런 모임입니다. 즉 이번 모임까지 같이 보면은 이 한국이 원래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좀 줄타기를 한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미국적으로 무게를 두는 그런 외교로 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미 간에 또 논의해야 되는 게 IRA,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요 안건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 IRA라는 거는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 성격으로 한 세액공제 1,000만 원 정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전기차 살 때 그냥 보조금 주는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 한국에서 전기차 판매하는 미국에 판매하는 회사는 현대차 그룹인데 2025년까지 미국 공장이 없어요. 짓고는 있는데 2025년에 양산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정도는 요 조항에 따라서 세액 공제를 못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협조를 요청했고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IRA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된다. 즉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45분간 진행이 됐는데요. 원래 30분 예정돼 있었는데 15분 더 하게 됐습니다. 역시 북한 핵, 미사일 이런 거에 공동 대응하자 이런 협력 의지를 확인했고요. 다만 이제 계속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과거사 문제 요거는 구체적인 협의나 결론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이 발표한 입장을 보면 좀 원론적이에요. 양국 간의 외교 당국 간의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또 조속한 해결 위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주 어떤 구체적인 그런 합의 결과물은 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 쭉 정리를 해보면 미국하고 이야기 나눈 내용 중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IRA 말씀하신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된 이야기일 텐데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없다라는 또 지적들도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앞으로 또 어떤 내용들이 더 진행이 될지 더 구체적인 부분들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일본과의 이야기에서는 이제 뭐 역시 이 강제징용이라든지 역사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데 의의를 둔다라는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또 앞으로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이 결과적으로 보면 일단은 다 시작의 의미가 분명히 있는 한미,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또 한미일 3국 간에는 북한 관련된 대응이라든지 어떤 동맹의 성격을 더 강화한다는 거. 미국 쪽으로 무게를 둔 내용이다라고 우리 박순봉 기자가 설명해 주셨는데 G20 가면 또 이제 중국 정상 만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거기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태원 참사 이야기 좀 이어가야 될 텐데요. 또 한 명의 희생자가 늘어났습니다. 20대 한국인 여성이 그동안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안타까운 목숨을 잃으면서 희생자가 총 158명이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계속해서 경찰청 특수본은 주말에도 참고인 소환 조사를 이어갔죠. 네. 토요일에는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직원들을 조사를 했고요. 이제 현장 조치를 잘 했는지 어떻게 상황 처리를 했는지 이런 과정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인 일요일에는 또 역시 용산구청은 또 불렀고요. 또 서울교통공사 직원을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는 용산서하고 서울교통공사 간에 일종의 진실공방 벌이고 있는 주제가 있거든요. 바로 무정차 공방입니다.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10월 29일 그때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요청을 받지 못했다. 용산서에서 경찰에서 그런 요청이 없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용산서 같은 경우에는 이 사고가 나기 37분 전인 밤 9시 38분에 무정차 통과해야 된다 이태원역을 이렇게 서울교통공사에 요청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서로 입장이 완전히 다르죠. 예. 그래서 특수본이 이 진실공방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특수본이 용산구청 직원들은 어제 기준으로 4일 연속으로 불렀거든요. 목, 금, 토일 이렇게 4일 연속으로 불렀는데 그래서 결국 용산구청이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 이걸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특수본의 수사가 여러 비판과 논란에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2명의 관계자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이 용산서 정보계장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이 용산서 정보계장은 헬로윈 안전사고 우려 내용이 담긴 이제 자체 보고서가 있는데 이걸 삭제하도록 직원들한테 지시한 그런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다 보니까 일선 경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실무 직원들, 그러니까 하위직들만 수사를 하느냐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나 서울시는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용산서 정보계장이 숨진 채 발견된 그날 서울시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장도 숨진 채 발견이 됐거든요. 업무가 참사 이후에 대책 점검하고 또 뭐 국회나 여러 곳에서 자료 제출 요구하잖아요. 이런 거 대응하는 업무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서울시에서 업무와 관련이 없다. 이태원 참사 업무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밝혀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특수본이 이례적으로 어제 입장문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위직만 하느냐 또 진척이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의견 수렴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수사 범위 확대해 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라는 특수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그 현장에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건 어떨지 짐작이 또 되는 바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비극이 진짜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 수사 자체가 일선에서의 수사에만 너무 집중해서 꼬리 자르기 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은 뭐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소식은 정치권 뉴스 우리 최영찬 기자와 살펴볼 텐데 일단은 국정조사 관련해서 갈등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신속한 수사 결과만이 야당이 그토록 원하고 있는 정치적 책임과 국가 배상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의를 외면하고 대통령의 오더만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민의를 받드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자, 여야의 원내 대변인 목소리를 들었는데 12구 이태원 참사 관련한 이 국정조사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추진하겠다라는 의지고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목소리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지난 주말부터 장외로 나갔습니다. 일단은 뭐 집회나 시위보다는 장외 여론전을 먼저 펼치겠다는 건데요. 네. 범국민 서명운동을 통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모두 추진하겠다 이런 각오로 나섰습니다. 예. 주말 사이 서울과 경기에서 먼저 그 각각 그 도당 시당이 있잖아요. 근데 먼저 발대식을 했고 오늘은 광주와 경남, 인천에서 그 발대식이 이어지고요. 금요일까지 쭉 그 순회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전남 마지막 전남을 일정으로 이번 주 내내 이제 그 마무리가 되고요. 그러니까 전국을 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지금 결국 민주당이 결국 밖으로 나온 까닭은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당내 그 장외 투쟁을 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 그리고 이 원외위원장들의 요구가 빗발쳤다고 하거든요. 네. 바로 근데 장외 집회를 당 차원에서 나서기에는 아직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징검다리 성격으로 일단은 그럼 한번 밖으로 나가보긴 하되 한번 국민 여론을 살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장외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사를 정치에 이용한다라는 그런 부담을 민주당에서도 스스로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부담은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자니 국민들이 또 바라보는 시선도 있고요. 예. 어쨌든 그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당내 속 사정은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 관련한 수사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대표의 수사를 좀 방해하려는 방탄용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내부에선 좀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은 지금 그래도 한 발 좀 진전된 상태이긴 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당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에 대한 대응 그리고 향후 예산 정국에 대한 해법에 대한 중지를 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제가 조금 더 취재 뒷얘기를 전해드리면요. 지난주 수요일 한 아침까지는요. 여야가 굉장히 진전돼 있었습니다.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합의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게 물론 민주당 측 설명입니다. 근데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부정적 기류를 전하면서 주 원내대표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합의를 강행할 수 없었고요. 이게 이제 민주당 쪽 설명인데 네. 어쨌든 근데 민주당은 뭐 시기를 봐서 결국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의석수도 많고요. 예. 조사 대상이나 시기라도 조율해보자는 현실론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금씩은 나오곤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친윤계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수석들을 그 퇴장시켰던 주 원내대표에 대해서 여당이 정부 뒷받침을 못하고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공개 비판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올지 당내 좀 갈등으로 좀 비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조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중진들의 목소리도 중진들의 목소리지만 이제 초선들도 만난다. 예. 그래서 초선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다라는 입장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제 월요일 일과가 시작되고 나면 관련 이야기들이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좀 지켜보도록 하고 다음 이야기는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 측근 인사들 수사 관련된 소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짚어볼 텐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또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그 공소장 영장 이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여러 차례 거론이 된다는 거죠. 어찌됐건. 네, 이 두 사람은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하고 왼팔로 불리는 인물이잖아요. 김용 부원장은 기소가 됐기 때문에 공소장이 있고요. 그리고 검찰이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하고 있거든요. 집하고 사무실 압수수색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공소장이라는 게 검찰의 결론을 적은 거잖아요. 이런 잘못을 했다 이렇게 봤다라고 적은 건데 여기 보면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57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압수수색할 때도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도 역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102번 등장합니다. 즉 근데 이름이 등장하는 횟수하고 이게 어떤 그 연루되는 그 정황들 살피는 거하고는 또 따로 봐야 되는 부분들 아닐까요? 네, 일단 직접적인 공모 관계를 검찰이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공모 관계가 있다 이렇게 쓰진 않았는데
다만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예. 두 번째로 검찰이 쓴 표현을 보면은 정치적 공동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두 가지 지점을 봤을 때는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재명 대표하고 측근들은 반박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찰을 소설가에 비유하면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뭐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다 뭐 이런 표현들 썼다라는 소식들 뉴스로 접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소식은 미국 중간선거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이 상원 결과가 하나씩 나오면서 민주당이 상원에서 과반을 잃지 않았다. 네.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과반을 확보한 셈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초박빙 그 지역이 있었습니다. 두 곳이. 네. 그 중에서 이제 애리조나주에서 민주당 마크 켈리 상원 의원이 당선이 됐고요. 그럼 상원 의석수가 이제 49석이 된 거였죠. 이 동률이어서 네바다주 결과가 굉장히 기대가 됐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그 민주당 메스토 의원 이분이 개표가 95% 진행될 때까지는 뒤지고 있었어요. 근데 막판 대역전극을 이뤄냈고요. 결국은 이겨서 그럼 민주당이 50석을 갖게 된 거잖아요. 네. 상원이 총 100석 중에 이제 50대 몇 이렇게 나뉘는데 어쨌든 다음 달 6일 조지아주 결선 투표가 있긴 한데 여기서 공화당이 이기더라도 상원 의석이 50대 50이 되거든요. 예. 상원 의장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연직으로 있습니다. 이러면은 동수일 때 캐스팅 보트라고 하죠. 의사결정권, 우선 의사결정권 이거를 이제 보는데 이거를 이제 의장이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그러면은 민주당 승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0대 50이라고 하더라도 부통령이 의장이기 때문에 네. 부통령의 결정권이 있고 그러면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하원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공화당 의석수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만 중간 선거에서는 대부분 그 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하거나 이겨온 경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 중간 선거는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졌지만 또 그렇다고 공화당이 이긴 것도 아닌. 네. 예. 뭐 트럼프 이펙트라는 말이 외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괜히 유세에 나와서 오히려 표를 표를 깎아먹었다. 깎아먹었다는 예. 평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뉴스 여기까지 전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제가 뒤에 당첨자 발표라든지 할 게 많아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세계일보 최영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폴리스앤 이뮨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닥터필.co.kr SBS 창사 32주년 특집 고릴라 데이로 함께했던 군유부 오늘 고릴라 인증샷 이벤트 펼쳤었는데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7762님 애청자인데 오늘 고릴라 처음 회원가입했네요. 5246님 고릴라 깔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하하의 텐텐클럽 들으며 야자했는데 이제 군유부 들으며 출근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두 분을 포함해서 더 많은 분들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는데요. 군유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